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이 색깔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갭 메우기를 하는 건가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는 좀 약세인데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12월이 시작됐으니까요. 네. 12월 하면 이른바 산타랠리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올해 산타랠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산타랠리는 있는데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착한 일을 많이 한 네. 그런 어린아이 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제외하고는 모든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그런 산타랠리가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산타랠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금리 더 안 내리면 어떡하지? 미국 금리 같은 얘기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있었는데 그런 공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좀 잡힌 것 같고 이제는 경기를 챙기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발 산타랠리는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AI 투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AI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돈은 벌어? 수익성은 나?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 차치하고 AI는 투자해야 된다. AI 투자에 뒤처진다면 생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AI 투자의 정당성이 확보됐고요. 그리고 또 12월 말이라는 연말 특수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북 클로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북 클로징 시기긴 하지만 또 새 판을 짜야 되는 리밸런싱도 감안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충분히 산타랠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숫자가 뒷받침되는 또는 AI 투자와 관련된 이런 일부 업종,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산타랠리가 네네. 일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강세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준다고 산다 네. 그랬듯이 올 한 해 잘 보낸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네. 주가가 연말에도 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네. 전반적으로 산타랠리 있다는 말씀은 시장 지수 자체는 연말까지 이렇게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반도체 쪽에 네. 구글 중심으로 한 TPU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쪽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저희 ETF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쟁은 AI 시장이 성장했다라는 증거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AI 시장은 학습 위주였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학습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추론 위주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엔비디아의 GPU 중심으로 부지런하게 학습을 해서 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지만 이제는 TPU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좀 더 바뀌었다. 그래서 TPU의 중요성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칩의 중요성, 구글의 네. 자체 칩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쟁이 일어남에 인해서 비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회사들이 우리도 AI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네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엄두도 못 냈던 회사들도 결국은 구글의 TPU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격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고 누구나 다 AI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건전한 경쟁 그리고 시장의 성장 결국은 파이가 늘어났다라는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되는 게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났다 또는 이제 경쟁자들의 출현으로 그간 굉장히 비싸게 받았던 GPU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이익의 훼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생태계를 네. 그렇게까지 좋게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혹시 주변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태까지 한정적인 파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또는 HBM 중심으로 파이가 형성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긴 하겠지만 네. 구글의 GPU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글쎄 이것 때문에 내 파이가 줄어들진 않을 거야 또는 내 마진이 줄어들진 않을 거야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역시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성이 있어서는 최강의 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마진이 그렇게 급격하게 훼손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여전히 GPU는 써야 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GPU의 확장성, 엔비디아의 확장성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아직 네. 확정된 건 없다라고 당국은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시장에선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장이 연이어 강세를 보이니까 2017년, 18년에 코스닥 시장이 네. 랠리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017년, 18년 당시에 제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에 대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큰 특징은 저금리였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이오의 소위 묻지마 바이오 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 라이센스 아웃과 같은 숫자가 뒷받침된 기업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걸 하겠다. 나는 이런 병을 고치겠다라는 일종의 드림, 꿈을 쫓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정책적인 드라이브, 즉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될 수 있지만 네. 금리 수준도 다르고 그때의 바이오와 지금의 바이오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이오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스닥을 대표하고 있는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8년과 지금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이 저는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건전한 상승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책이 가시화되고 그리고 내년 되면 이재명 정부 2년 차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모험 자본 쪽으로 또 강력한 드라이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는 질적으로 많이 옛날이랑 다르고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보다 훨씬 코스닥 시장 내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니까 네. 여기에 정책적인 효과까지 불어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상승세가 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천스닥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저희가 꿈을 열어놓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코스닥은 또 한 가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아마, 발을 빼시는 거예요? 아마 아실 텐데요. 이전 상장입니다. 네네. 이전 아. 상장. 즉 코스닥에서 상당히 잘했던 기업들이 결국은 또 이전 상장을 해서 코스피로 넘어옴으로 인해서 또 코스닥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상장이라는 이런 효과, 이것도 한번 계산에 좀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잘 나가면 네. 코스피로 가버린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대장이 떠난 코스닥.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 자체가 올라가다가 멈칫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으로 보면 그 회사가 잘 나가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거니까 나는 네. 박수를 쳐줄 만은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코스닥 쪽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산타랠리는 오되 실적이 집중되는 또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있는 이런 쪽으로 산타랠리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그런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으뜸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한국, 대만의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코스닥을 간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반 또는 코스피 비중을 뭐 6대 4 요 정도로 좀 나눠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네. 핵심에 있는 금융사, 지주사, 자동차 이런 쪽은 글쎄요 코스피에 있다고 해도 좀 더 모멘텀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수급도 좋고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살아 있으니까 뭐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품 그리고 가장 뭐 민감하게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바이오 의료기기, 미용기기, 화장품 이쪽으로 좀 나눠서 갖고 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쪽에는 한 6 정도 싣고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소부장이나 이런 데에 한 4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주도주 말씀하실 때 반도체 금융 지주
그리고 자동차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고배당 기업에 해당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인데 두 번째 조건이 배당 성향 25% 정도이면서 3년간 배당금을 5%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바로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당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자동차가 배당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배당 성향 증가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세율은 25%가 되는데 그 위에 30% 세율이 하나 생겼어요. 네, 35%. 그러니까 50억 초과 구간. 네. 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세율이 30%까지 네, 간다는 30%.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최고 세율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원래는 35% 이상의 최고 세율을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은 너무 높다, 25%가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시장도 25%의 최고 세율을 좀 기대했었기 때문에 이번 30%의 결정은 시장의 눈높이와 약간 어긋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30%의 세율에 해당되는 배당소득 금액이 50억입니다. 네. 네, 50억을 아마 숫자로 투자자들을 카운팅한다면 몇 명 안 되시거든요. 배당소득이 50억이면 네. 투자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주주죠. 네. 일종의 그 회사의 대주주들에 한해서 그런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네. 초고액 자산가들의 감세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한 세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길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는 배당을 통해서 그 기업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려준다면 다양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캐탈리스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이른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시장에서는.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면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해 놓고 이렇게 배당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주니까요. 이게 시장에 이제 약간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12월인데 내년을 이끌 시장의 트렌드는 뭘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고 투자자들은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올해를 아울렀던, 올해를 아름답게 했던 테마들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반도체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도체, 조방, 원 중심의 테마들, 그리고 또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이런 쪽으로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이 테마가 형성이 될 거냐? 저는 내년에도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마가 일종의 반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년에도 수주잔고를 통한 실적 가시화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도 조방원 중심의 네. 테마, 압축 포트폴리오는 유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가만히 뜯어본다면 반도체가 잘 가고 반도체 장비가 잘 가긴 했지만 네. 또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 못 갔던 종목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따뜻한 온기가 모든 종목, 모든 업종으로 확 퍼진 게 아니라 일부 선별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백화점식 투자보다는 좀 압축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2026년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조방원 그대로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에 중소형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테마와 관련돼 있는 주도주와 관련돼 있는 중소형주의 압축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크게 신경 쓰이는 게 환율이거든요. 네. 지금 1,400 오늘도 68원대에서 네. 높은 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도 그냥 1,400원대 환율을 평균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네네.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환율의 하락 가능성, 즉 원화의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네네.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이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가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도 환율과 연동된 매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즉 네네.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런 고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저희도 안타깝지만 가급적이면 달러화 자산으로 구성된 ETF 또는 달러화 자산으로 네.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조금이라도 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환율 레벨이 조금 올라와 있는 게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환율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이렇게 환율이 그 원화가 약세가 될 때 하고 지금하고 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수출이 안 되거나 달러가 맞습니다. 안 들어와서지만 지금은 우린 달러는 들어오는데 이걸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되는 약세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때하고 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결국은 펀더멘탈을 봤을 네. 때에는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화 잔고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4천억 불 이상의 외화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ETF 또는 종목을 분석하다 보면은 달러, 즉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으로 따져도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관련된 수급이 꼬였다라고 볼 수는 없고 워낙 해외 투자 또는 미국 투자 이런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 한국으로 좀 들어와 준다면 네. 환율은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